중국 춘추전국 시대에는 귀곡선생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사람으로 청계산 귀곡산장의 은거에 살면서 여러 학문에 통달했으며 4명의 수제자를 두었는데요. 그 수제자는 바로 소진과 장희, 방연, 그리고 손빈이었죠. 귀곡선생의 4제자는 훗날 전국시대를 주름잡는 책략가가 되는데요. 소진은 진나라를 제외한 6국이 힘을 합쳐 대항하자는 합종책을 기획한 전략가였고, 장희는 소진의 합종책에 대항해 연행책을 기획한 전략가였습니다. 방연과 손빈 역시 훗날 대단한 병법가가 되었는데, 둘은 함께 동문수학한 친한 사이였지만 방연의 시기심으로 인해 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죠. 오늘은 엄청난 순환을 당했지만 결국 복수에 성공한 병법가 손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빈은 귀곡선생의 밑에서 공부를 할 때 방연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금세 친해졌고 나이가 많았던 방연이 형이 되었죠. 하지만 방연은 손자의 후예인데다가 천재였던 손빈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귀곡선생이 손빈과 방연에게 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때 방연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온 반면 손빈은 방 안에 놓여져 있던 꽃을 가져왔다고 하죠. 방연이 가져온 꽃은 꽃잎이 12개였던 마두령이라는 꽃이었는데, 귀곡선생은 10이란 숫자의 의미로 12년간 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만나 흥하고 말을 만나 죽을 것이라는 점괘도 나왔는데, 방연이 하산의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위나라를 찾아갔을 때 위왕이 양고기를 먹고 있었다고 하죠. 이때 손빈은 국화를 가져왔는데, 한겨울에도 꽃을 떨구지 않는 국화를 보고 시련이 있어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며 만약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미친 척을 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점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 방연은 위나라에서 벼슬을 얻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불과 10년 만에 위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쾌거를 거두었죠. 그리고 방연은 당시 최고의 병법가답게 위나라를 당대 최강국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손빈 역시 공부를 마치고 하산을 하게 되었고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방연을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방연의 도움을 받아 위나라에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장군 직책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오래전부터 방연은 손빈의 천재적인 재능을 시기 질투하고 있었고 손빈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다른 대신들이 손빈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자 방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빈을 제 나라의 스파이로 몰아버렸고, 그렇게 순식간에 스파이로 몰린 손빈은 무릎 연골을 판에 안진뱅이로 만드는 형벌인 빈형을 받게 되었으며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인 월형과 이마에 죄목을 문신해버리는 자자형까지 받게 되어버렸죠. 심지어 방연은 손빈에게 자기가 말려서 이 정도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손빈은 이런 방연에게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나라에서는 손빈을 초빙해가기 위해 몰래 위나라에 침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은 몰래 손빈을 찾아가 방연이 손빈을 속이고 있고 자신이 그런 형벌을 받은 이유가 방연 때문이라는 말을 다 해줘버렸죠. 방연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손빈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떠올라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우리로 기어들어가 돼지가 싸놓은 똥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시가 느슨해지는 걸 기다렸고, 그렇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제나라 신하들과 함께 그들이 준비해놓은 마차를 타고 제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손빈은 제나라의 장군인 전기의 빈객이 되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기와 제나라 왕이 전차경주내기를 하게 되었을 때 필승법을 알려줘 신임을 얻었고, 이후 전기는 손빈의 비범함을 알고 제나라 왕에게 추천해주자 위왕은 손빈을 군사로 삼게 되었죠. 그러던 기원전 354년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 군이 조나라의 침공의 수도인 한단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왕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전기와 손빈이 구원병을 이끌고 출진하게 되었죠. 전기와 손빈이 제나라 위나라의 국경에 다다랐을 무렵 이미 한단이 함락되었고 조왕은 멀리 피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기는 위군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했지만 손빈은 지금 위나라의 주력군이 밖에 나가 있으니 위나라 수도 대량은 텅 비어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곳을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위군은 회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조나라 구원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위나라 평능성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지원하러 오는 방연의 군대를 유인하자고 했죠. 그렇게 평능을 공격한 제나라군은 패배에 도망치는 척했고, 이후 위나라 수도 대량의 외곽까지 갔다가 또 도망치는 척했으며 방연의 부대와도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방연은 밤낮 없이 제나라 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손빈은 제나라 군의 주력군을 계릉에 매복시켰다가 기세등등하게 추격하던 위나라 군을 기습해버렸죠. 안 그래도 조나라와의 전투를 치른 뒤였으며 제나라 군을 급하게 쫓는다고 기진맥진해 있던 위나라 군은 그대로 제나라 군의 기습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나라 군은 조나라 구원도 성공했고 위나라 군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죠.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바로 위위구조입니다. 위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적의 약점을 찔러 아군을 구한다라는 의미이죠. 이후 원수관계였던 손빈과 방연 사이에 종지부를 찍는 일대 결전이 마릉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데요. 기원전 340년 위나라는 조나라와 손을 잡고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전기와 손비는 다시 출진해 한나라를 구원하러 갔는데요. 제군은 다시 비어있던 대량을 공격하러 갔는데 이미 예상하고 있던 위군의 총대장 방현은 그곳에 태자신과 병력을 배치시켜 놓았던 것이죠. 방현은 만약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제나라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군은 태자신이 이끄는 위군에 막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방현도 제군을 먼저 없애기 위해 얼른 회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나라의 군이 서로 맞붙은 결과 제군은 방현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황급히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나라군이 패퇴한 것은 손빈의 계략이었는데요. 손빈은 방현과 위군을 제대로 섬멸하기 위한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날에는 10만 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고, 둘째 날에는 진영을 옮겨 5만 명분의 아궁이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또 진영을 옮겨 3만 명분의 아궁이만 만들어 계속해서 아궁이 수를 줄여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나라군은 거짓 퇴각을 하면서 아궁이 숫자를 줄이면 이것을 본 방현이 많은 수의 제나라 병사들이 탈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손빈의 생각과 맞아떨어져 방현은 3일 동안 제나라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남아있는 아궁이의 개수를 보고 제나라 병사들의 탈영이 속출하고 있고 제나라 군의 장수들도 우왕좌왕하며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방현은 더 빨리 추격해서 완전히 제나라군을 아작내버리기 위해 보병은 놔두고 정예기병만을 선발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빈과 제나라군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빈은 방현의 군대가 저녁 무렵이면 마릉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마릉의 어둡고 깊은 계곡에 있는 나무의 껍질을 벗긴 뒤 그곳에 방현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 라고 적어놓았죠. 그리고 1만 명의 궁수를 근처에 매복시킨 뒤 만약 밤에 불빛이 보이면 그곳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밤이 되자 방현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웬 나무에 무언가가 적혀있는 걸 보았죠. 그래서 방현은 적혀있는 글을 읽기 위해 불을 비췄고 그 불빛을 본 제나라 병사들은 그곳을 향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긴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개의 화살이 일제히 그곳으로 날아와 위군은 순식간에 괴멸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리고 이때 방현은 손빈이 적어놓은 글을 보고 그 안진뱅이 녀석이 천하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었던 귀곡 선생이 말한 양을 만나 흥하고 말을 만나 죽을 것이라는 점괘도 맞아 떨어졌는데 마릉의 맞자가 바로 말 맞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방현은 수많은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빈은 방현에게 복수를 성공했으며 이 전투를 마릉전투라고 부르게 되었죠. 마릉전투 이후 손빈은 다시 전쟁에 나서지는 않은 채 병법서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완성된 병법서가 바로 손빈병법이었습니다. 계릉전투와 마릉전투를 승리로 이끈 손빈은 그 위세와 이름을 떨쳤지만 그가 훗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여담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손빈의 작전을 거꾸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선의 명 때문에 제갈량은 북벌을 그만두고 성도로 돌아가야 했고 자신이 철군할 경우 사마이의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계책을 냈는데 병사를 철수시키면서 아궁이 숫자를 매 수경지마다 늘리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이에 사마이는 아궁이 숫자를 확인한 뒤 계속 병력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고 제갈량이 또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 결국 총나라 군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제갈량이 퇴각한 이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니 병사는 늘지 않았는데 아궁이만 계속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마이는 또 자신이 속았구나 하면서 하늘을 보며 탄식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병법가들의 기가 막힌 전략과 계책은 아무리 들어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국시대 제나라의 최고 전략가 손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적벽대전을 성사시키려 오나라로 향했을 때 오나라 대신들과 랩배틀을 뜬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오나라에서 강동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제갈량에게 너는 너 스스로를 관중과 악의에 비견된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라고 하자 제갈량은 내가 그 정도 되니까 하우돈과 조인을 물리쳤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죠. 또한 유방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과거 조나라 땅을 지나가다가 아기의 후손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악숙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자 유방은 악숙에게 봉호를 내리고 후한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 유방은 아기를 군신이라 칭하며 그를 존경에 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은 제갈량과 유방이 군신이라 칭송한 희대의 명장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전국시대 후기의 연나라의 명장이었는데요. 그는 중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명장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기의 선조는 위나라의 명장 악양인데요. 잠깐 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악양은 위나라의 장군이 되어 중산국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때 악양의 아들이 중산국에 있었는데 악양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중산국 왕은 그를 죽인 뒤 시신을 삶아 국을 만들어 그걸 악양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악양은 아들을 삶은 국물을 모두 마셔버린 뒤 반드시 복수한다는 결의를 다졌고
마침내 기원전 408년에 중산국을 정복했으며 위나라 문우는 악양을 중산국의 수도였던 영수에 살게 했죠. 이후 악양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수에 살았는데 악의 역시 영수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나라 무령왕이 이 영수를 점령했고 그렇게 아기도 훗날 무령왕의 신하가 되었죠. 한편 옆나라 연나라에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연나라의 왕이던 쾌가 성군처럼 보이기 위해 과거 성군이던 요순 임금을 본받는다면서 재상이던 자지에게 선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거라 생각했던 자지가 이를 승낙해버렸고 그렇게 자지가 연나라 왕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자 화가 난 태자평이 왕자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결국 자지에게 패배해버렸습니다. 한편 연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걸 눈치챈 제나라는 10만의 병력을 동원해 연나라를 공격했고 이미 연나라 백성들은 자지에 대해 민심이 완전 달아났던 상태라 아예 성문을 활짝 열어 제나라 군을 맞이했으며 결국 연나라는 개박살 나버렸고 자지도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당시 조나라 왕이던 무령왕은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를 구원하고자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때 아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나라를 공격하면 불필요한 원한만 사게 된다며 제나라 연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했고 무령왕 역시 아기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후 제나라군은 조나라의 중재 요청에 다시 제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연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한나라로 도망갔던 연왕쾌의 아들 직을 데리고 와 연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연나라 소왕이죠. 이때 연나라 소왕은 오직 국력을 회복하고 군대를 양성해 제나라에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계를 등용해 그를 스승으로 삼았고 과계의 계책에 따라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아기가 있던 조나라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무령왕은 왕위를 아들인 공자하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병권을 장악한 채 주부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하가 있기 전에 조나라의 태자는 공자장이었는데 무령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여인인 맹효가 죽자 그녀의 아들이던 공자하를 태자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공자장의 신하로 있던 전불래가 그를 부추겨 결국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반란은 실패했으며 그렇게 공자장도 죽고 말았고 무령왕도 결국 감금된 채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아기는 조나라가 개판이 나자 위나라로 넘어가 위나라의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시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천하를 집어 삼킬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위나라가 손빈이 이끄는 제나라군과 벌인 마릉전투에서 개박살 난 이후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는 연나라 소왕이 유능한 인재를 불러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연나라의 사신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후 연 소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처음에는 소왕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신하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후 소왕은 아기를 바로 악영으로 삼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죠. 그렇게 아기는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연나라 소왕의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 소왕은 이때 등용했던 아기나 극신 등의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 무려 28년 동안 막강한 군대를 키워냈고 나날이 연나라 재정은 튼튼해졌으며 그렇게 제나라에 복수할 기회를 착실히 마련해 나갔죠. 그러나 문제는 당시 제나라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나라는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진나라와 패권 경쟁을 하는 등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중원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진나라조차 제나라를 상대하길 꺼려했을 정도로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나라 민왕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이웃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쓸데없이 원한을 사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는 민왕의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심지어 민왕은 유능한 인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 원성까지 자자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소왕은 아기와 여러 대신들을 불러 제나라 정벌을 의논했지만 아기는 연나라의 힘만으로는 제나라를 정벌하기 힘드니 다른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때 제나라 민왕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폭정을 일삼던 송나라 강왕을 멸망시켰는데 다른 나라들을 쌩까고 혼자 송나라 전체를 먹어버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나라 침공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던 아기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었고 곧바로 아기는 여러 나라의 사신을 보내 함께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설득했죠. 그렇게 결국 아기는 연나라 군대의 상장군에 임명되었고 조해문왕은 아기를 조나라의 상국으로 임명했으며 그렇게 조진 한위연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최강국이었지만 오국 연합군의 공세에 밀리는 수밖에 없었고 연전연패를 거듭했으며 제나라 수도 임치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가 함락되는 치욕을 맛보게 되었죠. 아기는 임치에 들어가 연나라의 궁과 종묘를 불사질러 버렸고 온갖 보물과 물자들을 약탈해 연나라로 옮겼으며 그렇게 약 30년 전에 있었던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기의 탁월한 지휘로 인해 연합군은 불과 6개월 만에 제나라의 성 70여 개를 함락시켰으며 제나라의 전 국토가 연합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었고 제나라는 증묵성과 거성 2개의 성만 남게 되었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때 아기는 제나라 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인 왕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는 왕촉에게 연나라 소왕의 신하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왕촉은 완강히 거절했고 이에 아기는 계속 거절한다면 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자 왕촉은 연려가 두 남편을 두지 않듯이 충신은 두 주군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끝내 자결함으로써 충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아기도 왕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해서 고개를 숙여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제나라 신하들은 왕촉의 일을 듣고 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제나라로 돌아와 연합군과 용감히 싸웠다고 하죠. 어쨌든 제나라 민왕은 몰릴 대로 몰려 거성에 짱 박혀 있었는데, 초나라가 보낸 구원군을 이끌던 장군 요치에게도 건방지게 굴자 결국 살해당하고 많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소왕은 복수에 성공한 것에 크게 기뻐하며 아기를 창국군에 봉했고, 아기는 마지막으로 남은 증묵성과 거성에 총공격을 펼쳤죠. 하지만 제나라에선 갑자기 등장한 전단이라는 인물이 아기의 공격을 악착같이 막아냈으며, 결국 아기는 두 성을 포위한 채 장기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연나라의 세자가 아기를 모함하고자 소왕에게 찾아가 아기가 제나라 왕이 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듯 하다며 모함하자, 소왕은 안 그래도 아기가 제나라를 정복하면 제나라를 주려고 했다면서 세자의 엉덩이를 두들겨 팼다고 하죠. 그만큼 소왕은 아기를 무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왕의 신뢰에 힘입어 아기는 당시 최강국이던 제나라를 꺾음으로써 연나라 역사상 최전성기를 안겨다 주었죠. 그런데 아기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를 무한 신뢰하고 총애하던 연소왕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던 세자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연나라 해왕이죠. 당시 증묵성을 지키고 있던 전단은 연해왕이 아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 아기가 일부러 제나라에 남은 두 성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반역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연해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를 해고시킨 뒤 조정으로 불러들였으며 기겁이라는 장군에게 대장을 맡겨 아기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에 전단은 곧바로 아기가 없어진 연나라군을 공격해 들어가 단 한 방으로 연나라 군을 패퇴시켰고, 순식간에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었죠. 연해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습니다. 한편 아기는 해왕에게 갔다가는 죽임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처자식도 연나라에 둔 채 조나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조나라에서도 이미 아기의 명성은 자자해 망제군으로 봉해졌고, 연나라에서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며 지냈죠. 연해왕은 제나라에 참패를 당한 후 아기를 해고시킨 것에 크게 후회를 했으며, 아기가 보복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잘못을 꾸짖으며 다시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보냈죠. 이에 아기가 연해왕에게 보낸 답장인 보연왕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중 한 대목을 알려드리면, 군자는 친구와 교제를 끊더라도 그 친구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충신은 그 나라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주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말은 연소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항상 연나라를 생각하고 있다, 조나라 신하가 되었지만 연나라에 위해를 끼칠 행동은 하지 않겠으니 걱정 마라 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연해왕은 남겨진 아기의 가족들을 후하게 대접해줬는데, 아기의 아들인 악간을 창국군으로 삼았고, 아기는 다시 연나라와 조나라를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기는 조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고 하죠. 중원에서 최고 강대국이던 제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운 것을 보면 확실히 최고의 명장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연나라의 명장이자 제갈량과 유방 등에게 군신이라 불리던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아기의 공격을 막아낸 제나라 구국의 영웅 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나라 왕이던 쾌가 재상인 자지에게 선양을 해버리자 연나라 태자가 반란을 일으켜 연나라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자 제나라는 이 혼란을 틈타 연나라를 공격했고, 그렇게 제나라에 의해 연나라는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조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은 끝이 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연나라는 도망갔던 공자직을 데리고 와 연나라 왕으로 앉혔으니 그가 바로 연나라 소왕이었습니다. 소왕은 연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제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소왕에게 등용된 인물이 바로 희대의 명장이던 아기입니다. 그렇게 28년간 연나라는 아기와 극신 등 수많은 인재들과 소왕의 노력으로 마침내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제나라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기에 연나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는데요. 때마침 제나라의 민왕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인접 국가들을 괴롭히며 갑질을 해댔던 것이죠. 이에 아기는 제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나라들의 사신을 보내 함께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설득했고, 결국 오국 연합군을 결성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기원전 284년 강국이던 제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나라는 최강국이긴 했지만 5개국이 연합한 군대는 막아낼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수도 임치가 함락되었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증묵성과 거성 단 2개의 성만 남게 된 것이죠. 심지어 제나라 민왕은 초나라 장수 요치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등 제나라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성의 백성들은 끝까지 연합군에 맞섰는데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전단이라는 인물이었죠. 전단은 원래 임치에서 시장을 관리하던 하급 관리였는데 그 역시 전란을 피해 거성까지 피난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피난을 가야 했을 당시 전단은 하인들을 시켜 집안에 있던 수레의 바퀴를 전부 철로 된 덮개를 만들어 덮어 씌우라고 시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레의 바퀴를 저렇게 무겁게 만들면 피난길에 느려서 되겠냐며 생각이 있는 사람 맞냐고 전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난길을 달리던 다른 수레 바퀴들은 험난한 길을 버티지 못하고 죄다 부서졌지만 전단의 수레 바퀴만은 부서지지 않아 증묵성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전단이 선견지명이 있다며 그를 칭송했고 증묵과 거성의 방어를 지휘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장군으로 추대해 증묵과 거성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단은 남은 병력을 다 긁어모아 두 개의 성을 수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최고의 명장이던 악에조차 전단이 수비하는 두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악인은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벌였지만 3년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를 무한 신뢰하던 연나라 소왕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기를 싫어했던 해왕이 왕위에 올랐죠. 이 소식을 들은 전단은 아기가 두 성을 함락시키지 않고 전쟁을 질질 끄는 이유는 모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해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를 총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조정으로 불러들였고 기겁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앉혔죠. 이 소식을 들은 전단은 다른 계략을 세우는데요. 평소 기겁의 인품이 졸렬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전단은 연나라 장수 기겁이 포로를 잡으면 코를 베어버린다던데 너무 두렵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파헤칠까 무섭다 라는 소문을 냈죠. 그러자 기겁은 제나라군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포로들의 코를 베어버렸고 제나라의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태워버린 뒤 해골은 모두 제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본 제나라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는커녕 병사들은 타령의 연나라로 투항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어차피 포로가 되면 코가 베이게 되니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하겠다며 전투 의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 기겁의 잔혹함을 보고서는 이를 갈며 격분했고 전단에게 몰려와 자신들도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소리 높여 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전단은 이제 제대로 연나라와 붙을 수 있겠다 생각했고 결사대 5,000명을 선발했죠. 그리고 나서 결사대는 성벽 밑으로 몸을 숨기게 한 뒤 성벽 위에는 노약자들과 여자들만 서 있게 했으며 성 안에 있던 부자들에게 재물을 싸들고 기겁의 진영으로 찾아가 항복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기겁은 명장 아기도 해내지 못한 걸 자신이 해냈다며 크게 기뻐했고 연나라 병사들도 모두 만세를 외치며 좋아했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연나라군의 군기는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으며 증묵성이 성문을 열고 항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탱자탱자 놀고만 있었죠. 이때 전단은 증묵성 내에서 이상한 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 1,000마리를 모아 소들에게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힌 뒤 거기에 큰 용을 그렸고 뿔에는 칼을 묶어 놓았죠. 그리고 기름을 듬뿍 먹인 갈대 한 묶음씩을 소의 꼬리에 묶은 뒤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전단은 5,000명의 결사대를 모아 얼굴을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칠하게 했고 성벽 구석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소들과 함께 빠져나가게 했죠. 얼마 후 전단의 신호가 떨어지자 결사대는 소의 꼬리에 달린 갈대에 불을 붙였고 깜짝 놀란 소들은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연나라 진영으로 미친 듯이 돌격했습니다. 이때 연나라 진영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 방비 없이 모두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상한 비단옷을 입은 채 칼을 매달고 꼬리에 불붙은 괴이한 모습을 한 소들이 들이닥치니 깜짝 놀란 병사들은 혼비백산하며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뒤따라온 5,000명의 결사대는 단숨에 제나라 병사들을 처리했으며 대장이던 기겁은 수레를 몰고 도망가다가 전단과 맞닥뜨렸는데 전단은 순식간에 기겁을 찔러 죽이면서 그렇게 연나라 군은 하루아침에 대패해버렸습니다. 전단의 이 기상천외한 전략은 훗날 화우지계라고 불리며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밝자 전열을 재정비한 제나라군은 퇴각하던 연나라군을 추격해 또 다시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제나라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연나라가 점령했던 제나라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각 지역에서는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제나라 지역을 지키던 연나라군도 도망치기 바빴으며 그렇게 제나라는 연나라에 빼앗겼던 70여 개의 성을 일거에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성에 숨어있던 세자인 법장을 임치로 데려와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바로 제나라 양왕이죠. 이후 전단은 멸망 직전에 있던 제나라를 살려낸 공으로 안평군에 봉해졌고 이후에는 상국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객경이라고 해서 A나라의 한 인물이 B나라에서도 동시에 등용되어 군사나 정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한 인물이 여러 나라의 벼슬을 받는 일이 흔했는데요. 이후 전단은 기원전 269년에 조나라에 초빙되어 조나라 명장인 조사와 병법을 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기원전 265년에는 조나라의 장군으로 임명되어 연나라와 한나라를 공격했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1년 뒤엔 정식으로 조나라로 옮겨와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단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죠. 한편 전단의 이간책 때문에 총대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아기도 조나라로 도망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나라와 제나라의 구군을 걸고 싸웠던 적장 둘이 조나라에 모여 살았던 걸 보면 아기와 전단은 정말 대단한 인연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단 관리에서 제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된 전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